네, 정치 부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네.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부터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판에 갔다 왔습니다. 네. 빤스 목사님 재판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빤스 목사로 부르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 받으신 받았어요. 분이 본인이시죠? 네,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빤스 얘기를 자꾸 하시는 그 거죠? 이전에도 있어요. 빤스 목사라고 했다가 저기 뭐 재판 갔다가 네. 저 무죄로 무죄도 아니 그러면- 재판까지 갔었나? 하여간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인 거 아니었어요? 불기소죠. 예, 전 불기소였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 재판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도 그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제가 그 변호인들의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거든요. 이 양반들이 스텝이 꼬였는지 했던 질문 또 하고 변호인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재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가 죄가 없는데 김용민이가 정권 실세여서 문재인 정권 실세여서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빤스 목사를 아하. 이제 말하자면 구속시켰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경찰이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오늘 출연지만 봐도 정권 실세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정권 실세 맞아요? 검찰이 결국 윤석열 검찰이 결국에는 저 영장을 넣었고 사법부가 그거를 그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김용민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식의 그래서 김용민이가 정권 실세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진실에 입각해서 내가 무슨 정권 실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렇잖아요. 혹시 경찰서에다가 성대모사 전화 받고 문재인입니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거의 그 예? 비슷하게 네. 경찰한테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냐 검찰한테다 가이드라인을 아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아니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검찰이 김용민이가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행동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게다가 그게 정말 재판이 되는 글쎄 거군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윤 총장 그 성대모사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기는?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같은데. 윤짬뽕입니다. 이거 이제 성대모사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변호인이 한심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바라보면서 목사님 변호사 저 좋은 사람 좀 쓰시지 이 한마디 했더니 이 양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래서 저기 누구야 변호사가 재판장님 동서 아니에요? 예? 변호사가 동서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근데 재판장께서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퇴정시킬 그렇지, 그렇지. 거라고. 예, 재판장에서 반말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변호인이 아니 시작은 김용민이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랬는데 전 그랬죠. 시작은 변호인부터 시작했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열불나게 했었고 나중에는 주사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더니 사상 검증을 나한테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사상 검증에 왜 응합니까? 그러고 말하죠. 근데 마지막에 그 변호사가 또 이걸 묻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범죄와 김용범 PD의 범죄 중에 어떤 범죄가 더 나쁘냐? 그러니까 김용범 PD가 제 동생이에요. 아니, 무슨 범죄를 했는데요? 그 저 프로듀스 사건에 예. 그 CJ 측 책임자들 감옥에 있어요 지금. 예. 아니, 그 질문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빤스 목사님이 그 변호인을 정말 잘못 쓰셨구나. 변호사도 막 쓰네 그냥.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 변론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밥값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선고는 언제 받으십니까? 예? 몰라요? 그거는. 선고는? 난 모르는 일이고 오늘 네. 저 증인 나가서 6만 원 현금으로 6만 원. 받았습니다. 예. 현금으로. 요즘 6만 원이더라고.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나갔을 때 그때 3만 원 받았나 그랬는데. 예. 목사님 아스팔트 안 나오니까 좋아요. 제가 생각에는 저 김용민 PD가 주거지가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좀 더 나와서 비싸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습니까? 아니 저기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그 사무실 있는 대로. 자 오늘 아주 시작하면서 저희 서두에 잠깐 이제 사담을 좀 했고요. 앞으로 그 재판 얘기 좀 재밌게 또 많이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길게 했는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주 인생에 한 번쯤 해볼 만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뭘 웃으시나? 자.
부부 생활이 어려운 남성분들을 위해서 코코메디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아내와의 잠자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로 인해서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신 분, 또 점점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부족해지시는 분들, 하루 딱 10분만 코코메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코코메디는 남성 생식기의 혈액 유입 장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해면체 내의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코메디를 통해서 해면체 내의 혈액 유입을 원활하게 하면은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과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의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광고 내용. 이거 허위로 얘기하면 큰일 네,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은요, 바로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허위로 얘기하면 안 되고 나서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예. 믿고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 코코메디 이벤트로 검색하면 나오는 상단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 후에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코코메디 대표번호 080-695-7000번,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자신에게 딱 알맞는 코코메디 사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상담 때에는 김용민 TV에서 광고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특별한 이벤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이제 지금은 코코메디만 팔리고 있는데 코코메디 프로가 나옵니다. 오. 네, 프로의 기능은 부부한테만 부부 때만 가능한 코코메디다. 19금 방송이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예, 네. 저기 혹시 딴데 오용하지 않도록.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상담 시에 김용민 TV에서 광고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특별한 이벤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에서는 시연 안 하냐고 난립니다. 시연? 시연까지 하기에는 오늘 너무 비중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거는 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하도록 세수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죠. 만약에 없어지죠. 오늘 이 시연을 하면요, 이 채널이 폭파됩니다. 이 채널 없어지죠. 그래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코코메디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오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후보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민 TV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겸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렇게 젊은 트렌드를 모른다고 오늘 김용민 선생이 일부러 저를 초대하셔서 우리 이 생생한 젊은 세대들의 이 기라성들하고 오늘 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기 후보님, 네. 젊다니요. 어디 봐서 젊습니까? 젊죠. 저희 뭐 정도. 저한테는 아직 제가 아니 코코메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는 아직도 막내 저요? 동생보다 더 아닙니까? 어린 네, 사람. 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 말씀하시는데 빵 터졌는데 최근에 제가 그 김부겸 TV를 따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뭐 하여튼 연결이 돼갖고 카톡 갖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그 헬마우스라고 요즘 뜨는 그 젊은이들 채널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젊은이들. 거기 하시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 그 김부겸 이 후보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둘이 뭐 소주도 먹고 뭐 질문도 하고 압박 면접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러지? 하시피는 진짜로 뭔가 좀 공세적으로 하고 이 후보님은 얘가 이렇게까지 들이다 하는 게 이제 동공지짐하고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짧은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사실 그 전에는 김부겸 후보님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벽치기 하는 영상 우리가 많이 인상 깊게 봤잖아요. 막 이제 야단치고 호통치고 이런 영상 보거나 아니면 장관 시절에 활동하셨던 걸 주로 봤는데 KTX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그렇지. 책임 있고 정말 뭐랄까요, 공직자의 표본을 보여준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하여튼 그 하시피랑 찍은 방송은
둘이 되게 자기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 게 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시피는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고 예. 김부겸 후보님은 얘가 왜 이렇게 넘나 싶다가도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하나보다 싶어하고 따라가는 그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아니 정치권에서 우리 장관님은 다 형님이에요. 다 형님으로 불러요. 모낭마당발이시기도 하죠. 예. 아니 뭐 사실 실제로 굉장히 재밌으시고. 네. 체류탄 가스가 막 그 온 도시 거리를 덮었을 때부터 형님이셨죠. 그렇죠. 예. 아니 그 이전부터 형님이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떤 또 제가 부르는 형님들도 많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김부겸 후보님의 형님은 누가 있습니까? 예컨대. 뭐 예를 들면 뭐 유인태, 인태영이라고 합니까? 예, 이해찬, 네. 뭐 다 형님들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뭐. 노 대통령도 그렇죠. 형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사석에서는 해찬이 형, 뭐 인태영 이러셨습니까? 뭐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형님이죠. 형님. 알겠습니다.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정치하셨고요. 우리 저 김부겸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거의 좀 중반까지 온 거죠? 지금 중반까지에 막 접어들려고 하는데 워낙 폭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모든 정치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왕에 약속됐던 분들을 개인적인 약속은 쭉 찾아서 뵀습니다만 네. 나머지 이제 소위 대의원들을 만나거나 이런 정치 일정을 진행하면 좀 약간 네.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실 추격하는 양상인데 네. 지금 뭐 사실 이런 재상황 예. 이어서 사실 모두가 좀 신중하게 그 대응하고 또 그 이 자세를 취해야 되겠지만은 좀 속은 타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사실 거의 온라인 외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합동연설회고 네.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 이제 김부겸 후보가 본인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광주 전남 지역도 한번 취소가 됐죠.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못하면 뭐 토론회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토론회도 안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보니까 저희들한테 소위 이렇게 좀 짧게나마 입장을 발표할 기회를 한번 주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그런데 영상으로. 그게 이제 광주 전남북하고 또 대전 충청권하고 또 메시지가 달라야 되는데 딱 일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분들이 좀 부분들이 안타깝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뭐 건가요? 문자로 그러니까 보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찍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온라인 시대가 됐으면 다른 건 몰라도 후보 간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보장이 돼서 서로 간에 좀 정견을 다퉈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TV에서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대전 충청도 이제 포기가 되니까 네. 이제 남아 있는 횟수가 한 3번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마 전국 공중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방송으로. 예, 예. 네. 지금 이제 거의 선거 운동을 할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반전 가능합니까? 저는 뭐 매일 그렇게 꿈을 꾸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할 텐데 어떤 걸로 당원들에게 호소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당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계시지. 결국 지금 당이 위기인데 네. 이 위기를 결국 누가 책임지고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중간에 이제 대선 후보자인 분들은 중간에 3월달에 사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년 3월입니까? 내년 3월에. 어이구. 그럼 4월 1년도 아니군요. 그럼요. 정확하게는 6개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그 한 달 후에 또 당 대표를 뽑아야 해서 그 대표가 또 한 서너 달 후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관리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너무 정치 일정으로서는 도대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 분이 만약에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임을 3월에 그만둔다면은 4월에 있을 매우 중요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당 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에서 최고위원은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임시 지도부가 하긴 하겠지만 네. 그 자체로서 사실은 당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네, 아이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에게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뭐 하여간 부진한 성적이 나온다면은 대선에도 상당히 비상등이 켜질 텐데. 뭐 그거는 우리 박진영 선생이 아마 그런 점에서는 더 당이라는 걸 잘 아시니까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당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실 분들은 대선 후보 라운드에서 조금 열심히 뛰게 하고 저 당 문제는 저는 명확하게 이제 내가 네. 당 대표가 되어서 이 당을 이렇게 한번 2년 동안 추스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저희도 한번 기회를 주십사고 그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거는- 최근에 어쨌든 뭐 대선 총선을 이겼는데 네. 추미애 대표, 이해찬 대표가 2년이라는 안정적인 기간을 가지고 네. 준비를 해서 큰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뭐 당원들의 안정적인 그 전략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뭐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당대표가 1년 이상 해본 역사가 없는데 사실은 예, 최근에 추미애 이해찬 대표가 연이어서 두 번씩 2년을 하시는 바람에 또 2년씩 하는 게 약간 트렌드로 되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으로 전에는 아마 정세균 당의장 하시던 시절인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민주당이 바람잡을 날이 없었죠. 한참 동안. 지금 제가 따옴표로 이야기하면은 임기를 지키면 선거를 이긴다. 아, 그러네요. 이건 너무 저 박진영 선생이 너무 특정인을 우호하는 그런 발언으로 이게 지금 방심위에 걸리지 않겠어요? 아, 괜찮습니까? 방심이 대상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아, 지금 좀 부끄럽지만 열린 우리당 시절로부터 저희들이 평균 리더십이 6개월 정도죠.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랬어요. 정말 최근에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두 분 전까지만 해도 정세균 당대표 때는 무슨 다른 일로 네. 그 교체가 돼가지고 평균 당대표들의 임기가 6개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안정적인 어떤 국정에 대한 운영의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어렵게 계속 하다가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반성으로 이러지 말자. 음. 정치적 작은 책임이 지어지면 전부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또 사임하고 하는 그게 너무 우리가 파행이 오래 길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추미애 당대표 2년, 문재인 죄송합니다. 이해찬 당대표 2년 하시면서 네.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 선거에서 4연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하고 네. 격차가 0.5%포인트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미래통합당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하시면서 자네들이 정신 못 차린 데 대해서 뭔가 우리 의견을 표현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렇게 정말 조금 죄송스럽고요. 또 그리고 두렵죠. 이렇게 민심이 정말로 무섭구나. 불과 넉 달 전에 저희들한테 180석을 주신 그 민심이 네. 불과 넉 달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네. 어떻게 또 눈에 탁탁 띌 만큼 실적을 못 낸다는 데 대한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야 그렇다고 해서 넉 달 만에 거의 우리가 한 10% 빠지고 저쪽이 10% 이상 올라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민심의 변화입니다. 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부동산? 네, 부동산도 중요한 문제겠죠. 네,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에는 모든 뭐 중산층부터 모든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네. 또 역시 이제 젊은 층들한테 좀 뭔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무슨 국가가 어떤 거기에 걸맞는 어떤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굶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의 적극 지지층들은 또 여전히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지지분전한 데 대한 그런 또 그런 어떤 아니 실망도 있을 것 검찰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후보님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댓글에도 막 그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랑 협력을 구해서 연말까지 미뤄야 된다 지금 공수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아니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불만을 연말까지 좀 미룬 불러일으키고 자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게 현행법에 따르면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안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법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면 아마 연말까지 걸릴 겁니다 하고 한 거를 내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읽혔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럼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소위 공수처장의 추천위원 7명 중에서 네. 단연직 3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원 행정처장님이나 대한변협회장 이런 분 단연직 3분을 빼고는 여야 두 교섭단체 두 분씩 그렇죠. 추천을 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들 중에서 6분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처장이 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입법 의도가 그렇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 의도가 비토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해요. 추천을 안 하면서 사실은 사보타주를 하면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 그걸 한다는 건 그건 뭐 예.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건 억지 소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따라서 안 되면 다른 야당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주로 교섭단체 위주로 돼 있는데 다른 야당의 추천권을 넘길 수 있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죠. 본법이 바꾸는 거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면 미래통합당이랑은 협치는 안 될 텐데 그거 완전히 삐져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저는 이렇게 민심을 가지고 압박을 하자는 거고요. 뭐 그런저런 시간에서 완전히 이제 출범을 하려면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했더니 연말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자는 말이냐 하고 어쨌든 근데 지금 말씀의 수준은 법 개정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법을 개정하면 사실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협치를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해서 협치 포기라고 해서 이 한 건 때문에 협치를 포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런 정도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통을 겪더라도 이번엔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고생을 왜 해요? 그렇죠. 매듭은 짓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은 그리고 적어도 검찰이 사실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검찰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과거 군사권위주의 정부나 이럴 때 왜 큰 소리를 못 쳤습니까? 자신들을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때 국정원이고 뭐 그렇죠. 군이고 뭐 예. 정보기관에 의해서 감독받을 때는 알아서 잘잘 기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미래통합당을 기다려서 연말까지 있자라는 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인 거고 오히려 거꾸로 미래통합당을 기다려줘도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 양쪽 압박을 예, 해서 예, 예. 하나는 민심을 동원하고 하나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라는 또 다른 걸 통해서 그런 압박을 하자는 거죠. 카드를 갖고 움직이자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올해 안에는 공수처를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된다. 공수처 적어도 근데 출범하게 사실 한다. 법 개정 안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협치할 의지가 미래통합당한테 있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제가 늘 제기하는 게 예. 그래, 협치 뭐 왜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20대 국회에 그렇게 양쪽이 팽팽하고 치열하던 몸싸움을 하고 하던 국회를 21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파와 소수파로 명확하게 이 말하자면 갈래를 타줬겠냐. 그것은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또 타협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죠. 뜻 아니냐. 무조건 지난번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소위 제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이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선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래 정치를 하셔서 뭔가 미래통합당하고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의심이 있으니까 공수처에 대한 발언도 지금 말씀 해명을 들어보면 훨씬 다른 후보들보다 어떤 입장에서 센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법 개정 해설을 공수처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거꾸로 와전이 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 보면서 좀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까웠어요. 예. 아니, 우리 당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시기를 물었거든요. 아무도 누구도 자신 있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했어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그렇게 단단하게 이야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도 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도 몇 차례 밝혔습니다. 이제 오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개혁과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그런 활동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개혁의 시기로서 매듭을 짓고 이것이 1단락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적 조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독재라는 표현도 썼던가요? 문 대통령을 향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자기들 신임 검사 임용장을 주면서 했다는 거죠. 네네. 애매하게 했더라고요. 주어는 빼고 발언했는데 뉘앙스는 딱 살려가지고. 누굴 겨냥했는지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말을 했을 때 언론이 어떻게 받았을 것인지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발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 씨가 자기 정치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뭐 그렇다고 내쫓자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마치 장관과 총장이 싸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박또박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검찰을 하나하나 정상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 문제도 사실은
장관한테 맡겨두시죠. 그렇게 너무 자꾸 과도한 관심과 무슨 입장을 표명하니까 뭐 이분이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야권 대선 후보 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죠. 그래서 너무 자꾸 이렇게 어찌 보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를 하니까 오히려 네. 지금 추 장관이 또박또박하고 있는 법적으로 심지어 지휘권까지 발동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따라오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그동안 자신들의 선배인 장관 앉혀놓고 네. 자신들이 검사 선배. 선배를 네. 앉혀놓고 하던 그런 관행들이 하나하나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정상화돼 가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한동훈 사태나 뭐 검언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하되 이제 그 인사권자가 어쨌든 대통령이시니까 네네. 이 사태의 문제는 이 개별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크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어떨지. 사실 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들을 사실상 국민 앞에 내려놓았는데 이 권력이 주인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막 아무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검찰총장한테 가고 하나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야 마땅한데 도리어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당장 지금 오늘도 보면은 최근에 호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큰 비 피해도 있었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을 경우 지금 보나마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된다. 난색을 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돈줄이 다 막혀 있는 것 아닌가 그 양반 때문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 추경도 기재부 장관은 반대인 입장으로 오늘 보도가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 수준으로 감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재정당국이 물론 자신들이 뭐 국간을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아니, 나라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데 무슨 국간을 지켜서 뭐래요. 이건 억지로 뭐 파퓰리즘으로 돈을 막 갖다 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소리를 못할 만큼 우리들이 이번에 수재를 당한 어떤 피해가 엄청납니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겨우 예비비 한 2조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이지 뭐 지난번에는 재난지원금 가지고 1차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수의 위기라든가 또 삶 자체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건 틀림없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4차 추경을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볼 거 아닙니까?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던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재정당국이 내는 쪽도 자기들 입장만 가지고 고집할 때는 아니죠. 왜? 네.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듯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의 정부들이 무려 GDP 어떤 나라는 10%가 넘는 정도까지 선제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경제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교과서에 매달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분들인들 이런 경험이 자주 있었겠어요. 오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셨는데 오늘 OECD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놨는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료들이 참 독특한 게 이 재정 건전성의 퍼센테이지를 정한 게 IMF 때 끝나고 난 뒤에 정한 건데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걸 또 이 완벽하게 몰두돼 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은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기재부 장관 당정청에다 불러다 조인트 한번 까시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당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교만하다고 국민 혼이 나고 있는데 조인트 간다면 큰일 나고요. 그거보다도 우리 부총리를 그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아니 부총리나 재정당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원하던 시기에 이 말하자면 뭐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거 하고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 지구가 지금 현재 흔들거릴 만큼 이런 위기 시에는 각국은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파퓰리즘을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한성개혁이야 열린민주당.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기재부 장관님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상황이니까 그럼 당에서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자, 얘기인 그래서 거죠. 네. 만약에 당에서도 네. 김부겸 대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점잖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어떡합니까? 대통령께 부총리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하자면은 말씀하실 수 김영민 있으신 선생, 저 가끔 성질 있는 거 아시죠? 아유, 대단한 성질인 거 압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김부겸식 부동산 해법 뭡니까? 우선은 뭐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우선 정책들 하나하나 지금 챙겨야죠. 우선은 부동산 가지고 과도한 이렇게 말하자면 이득을 투기나 취하는.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반드시 세제를 통해서 환수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소위 투기꾼들의 먹이 대상은 아니지만 그분들께 요구하는 형태가 있죠. 네네네. 그 부분은 확실히 우리들이 공급하겠다. 네. 그 방식은 아무래도 대규모 공공적 성격을 띤 그런 뭐 장기 임대라든가 그런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뭐 대통령께서는 평생 임대주택 뭐 평생이라도 좋죠. 예. 뭐 30년 이상 살든지. 예.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걸 말하자면 내 거주에는 안정감을 갖고 살겠다는 그걸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통과된 전월세 3법 예,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꾸 말이죠. 이거 혼란이 올 거라고 막 일부러 선동을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십시다. 지금 전세금 바로 돌려주고 그 사람 바로 내보내고 거기 들어갈 살 만큼 그렇게 목돈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과도하게 선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언론인들한테 요구 드립니다. 실제 시장이라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행위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빤한데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공급 문제, 조세 문제, 네. 그다음에 공급하고 조세, 그다음에 한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네. 그런 어떤 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사실 금융 지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거나 혹은 신혼부부들한테는 파격적인 그걸 줘야 됩니다.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도 이런 위기 시에 그분들이 혹시라도 내 평생에 내 집까지 못 가지 않겠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지금 막 이 분위기에 지금 막 끌려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느 정도 냉각하게 해야 소위 이른바 자꾸 새로운 물봉을 끌어들이시 하는 이 못된 투기꾼들로부터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분명히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 이 돈이 이제 달리 갈 때를 빨리 빼내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당신들 장난쳐봐야 이제 더 이상 재미 못 본다라고 하면서 뭐 정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강력한 어떤 국가 의지였지만 결국 국토 균형 발전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서울로 오지 않더라도 네.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지금 제가 쭉 지방을 다녀보니까요. 부산 같은 제법 큰 도시도 1년에 한 15,000명 정도. 네. 대구도 한 10,000명 정도. 그다음에 뭐 전남 같은 저는 어떤 전남 광주 같은 데서 1년에 한 10,000명 가까이. 이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로 대부분 다 오죠.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삶을 열악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참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그렇지 않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상 무슨 이렇게 금을 꺼놓고 도시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어떻게 자기들의 산업 지역 혹은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단위, 대학 이런 것들을 엮어주는 그런 광역 경제권 네. 그런 어떤 걸로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데 네. 제가 철도 많이 합니다. 철떡이라고. 철도만. 제가 그 이 수도권에 공공 임대주택 부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사실은 근데 최고의 그 부동산 입지는 바로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봤습니다. 경기도만 서울 빼고 경기도만 옥 외에 그러니까 지하가 아닌 옥 외에 역사가 있는 곳이 100군데가 넘어요. 그 역을 다 고층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면은 어떨까?
아니, 예, 김영민 선생님 대단한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지자체에 인사를 갔더니 부지는 제법 넓은데 건물은 아주 낡았어요. 그런데 보통 그래 되면 지자체장들이 신축하고자 하잖아요. 그걸 왜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아까 말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밑에는 청사로 쓰고 위에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그저 하는. 개봉동인가? 그쪽에서 지금 동 주민센터를 그렇게 그거 만들었어요. 예전에 저기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이야기가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국책사업할 때 부산 진역 자체를 완전 지하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도 그러니까 아파트 도심 지하로 개발 깔고 들어가면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지상 철도 아닙니까? 그 100군데 역이 있고 또 그 역과 역 사이에 그 다 지상 선로가 있는데 거기를 다 덮어. 그러니까 이 땅 밑으로 넣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고 위로 그 위에다가 올라가니까. 건물을 올려가지고 하면은 이걸 다 말하자면은 주택으로 만들면은 뭐 무주택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양반들 자기 직장하고 거주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움이 되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건 얼마든지 제 아는 분이 용인에서 일산까지 출퇴근하시는데 용인에서 일산이면 그건 뭐 그게 한 거의 2시간 되는 거예요. 2시간. 근데 예. 생각해 보면은 KTX 비용만 그 만약에 저렴하게 되면 대구에서 출퇴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대구에서 1시간 40분. 이거 안 되면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해보셨어요? 힘듭니다. 아니 외국에 특히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좋으면 대구 와서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저는 지역 균형 발전, 파격적인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 도시처럼 파격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 요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력의 70%가 이렇게 모여서는 더 이상 이 뒷동굴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뭐 경제 수도나 혹은 말하자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됐잖아요. 뉴욕이죠, 뉴욕. 뉴욕이 됐잖아요. 여기는 이제 서울은 그대로 스스로 발전 전망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수도로 옮기고 워싱턴 DC 같은 대한민국의 몇 군데 한 서너 군데의 광역 경제권에다가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산업, 그런 연구단지, 대학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일자리나 그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정말 국토 어디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은 최소한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공기업 추가 이전도 뭐 바로 추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통 한 140개 정도, 122개 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동네에 무슨 큰 거 오기를 바라는데 그 덩치가 큰 데는 1차에 대부분 다 배치가 끝났어요. 2차는 오히려 1차 간 곳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연관 부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뭐 연구소라든가 뭐 그런 또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엮어줌으로써 일종의 시너지를 갖도록 그래요. 담배 인삼공사 옆에다 라이터 공장을 갖다. 김선희. 아니 정말 싼 유머. 라이터 돌 공장이라고 하시네요. 예. 아니 요즘은 주로 전자담배로 안 갔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 사실 교육시설 이런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그 강남이 그 말하자면은 그 최고의 특권 구역이 된 것이 주요 고등학교들이 다 강남으로 갔기 때문에 또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남이 특권 구역이 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서울대가 꼭 서울에만 있어야 합니까? 요거는 워낙 뭐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또 이런 때 또 세게 한번 하셔야 또 서울대학의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한국의 대학 교육 전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 교육 체제를 언제까지 갈 건가라는 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저하고 같이 경쟁을 하시는 박주민 후보 같은 분은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해서 똑같은 카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나중에 졸업장은 똑같이 받는 뭐 그런 이야기도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프랑스 그런 제안도 내놓고 하셨던데 하여튼 뭔가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못 간다고 할 때는 그런 파격적인 발상도 우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이른바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갖는 어떤 그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고민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인서울대학 한 10여 개 되나요? 이 대학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배타적 거의 특권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도저히 대한민국이 지금 더 이상 못 나갈 정도가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나름대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아주 오르시고 뭐 우리 김부겸 후보님 같은 이런 정신과 또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너무나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되지만은 이렇다 할 뭔가 화끈한, 막 MB가 막 청계천 얘기했듯이 이렇게 김부겸 후보님도 뭔가 드러낼 만한 그 뭐랄까야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확실한 뭐 네, 밋밋하지 않게 좀 화끈한 걸 뭐 하라는 이야기죠. 개념적으로는 아주 예, 훌륭한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예. 뭐 전들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랜드마크 같은 예. 그러나 뭐 소위 아무 때나 지를 수는 없고요. 네. 또 질러야 될 때는 지를 게요. 그러나 그거 보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또 이렇게 또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몸이 굼뜨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김영민 선생이 이렇게까지 자극을 할 때는 네. 너도 뭐 만들어 나오라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그래야 예. 그래야 이슈가 생기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갖고 찬반이 붙으면은 그때는 확실히 그 이 주도권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럼 뭔가 화끈한 걸 하나 좀 내놓으시면 그 어떨까? 화끈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냥 밋밋하게 가지는 않겠죠. 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도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잊혀졌는데 지금 내고 있는 입법이나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사실은 김부겸 후보가 행안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조국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신 네, 그렇습니다. 거였죠. 정부안을 저희 예, 그렇게 예. 만들었죠. 이게 그 스타일이 같이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서로 발을 올가매고 너랑 나랑 결론이 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그게 마치 무슨 제가 자랑해서 제공인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딱 한 방으로 사이다 지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점수를 따박따박 따가는 스타일이신 다행히 거죠. 이제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조국 수석의 이제 역량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은 이제 박상기 장관도 학자 출신이니까 점잖은 분이란 말이에요. 네. 저도 직접 무슨 경찰한테 얻어맞긴 했지 무슨 경찰에 직접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하게 그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가면 용하게 어떻게 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항은 이런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압박이 들어와요. 또 거꾸로 나중에 박상기 장관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아유 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그 조직의 논리가 맞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라고 갈래를 딱딱 정리해 준 거는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10대에서 했으니까 한 반년 걸렸어요. 반년. 예. 그래서 그땐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소위 말하는 6대 주요 수사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권한을 주는 검찰에도 거는 권한을 주는 거고. 검찰에도 검찰에도 권한을 권한을 주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또 그것마저도 빼앗아 와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좀 일어나고 또 있는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6대 주요 범죄 등이라고 꼭 넣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결국은 등이면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역시 국회 와서 걸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등이라는 걸 빼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아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과정에서 그 시행령의 관할권을 또 법무부가 갖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해경, 법무부가 그건 공동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네. 이건 어차피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되니까 그렇죠. 1차 수사 종결권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금 좀 조정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정 중인데 당 대표가 되시면 당정청에 들어가서 그 조율을 하시는 당사자가 되시는 거 저는 뭐 명확하죠. 그거는 예. 입법의 취지가 뭐냐? 네. 입법의 취지가 뭐예요? 결국은 각 수사기관이 대등하게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점차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그것까지는 계십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현실을 봐야 되겠죠. 현실을 봐야 왜냐하면 특히 이제 경찰도 하나 남아 있는 게 결국 경찰이 그래 너무 비대지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자치경찰로 자치경찰. 보내고 예. 자치경찰로 그다음에 결국 이제 수사 파트를 경찰이 말하자면 비대하잖아요. 그래도 자치경찰로 보내도 거의 뭐 8만 9만 가까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에 권력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는 건 또 그럼 또 역시 제가 그러니까 요구죠. 검찰 개혁은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국민들도 이해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보면 군대가 옛날에 설치고 있다가 군대를 군정 정식을 시켰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설치한 건 댓글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정원도 어느 정도 숨이 죽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들이 검찰로 넘어와서 문민정부 이후로 이제 검찰 힘이 점점 더 세져서 지금 이제 정을 맞고 또 이 힘이 빠지는 중인데 그런데 권력이란 건 계속 이동을 하는 중이니까 이게 이제 이 힘이 경찰로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문 대통령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같이 항상 권력기관끼리 어떤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하자고 해서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이걸 전부 같이 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초안으로 거론됐던 것 중에는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나온 최종안은 이제 일단 합쳐서 가는 걸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그거는 뭐 아직도 국회에서 조금 더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찰청이나 검찰의 입장을 쭉 듣겠죠.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상당히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국회에서. 너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경찰 돼요. 조정 과정을 좀 기다려보자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경찰이 이제 뭐 이제 조직의 순화 범위는 상당히 큽니다만은 결정 과정 자체가 담당자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아주 많고요, 경찰이. 네. 검찰 같은 경우는 담당 경찰과 검사와 이제 부장 검사가 둘이만 이야기가 맞으면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직의 비대화 문제는 이 자치 그 경찰을 하면서 일부를 떼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과정이 지자체에서 자치 경찰을 만드는 것처럼 돼 있거든. 떼내는 게 아니고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비대화된 조직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부겸 후보님 사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다가올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의 사명을 안겼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는 총선 승리의 사명을 안겼고 새 당대표는 내년에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그 이듬해 대선 승리까지 정말 막중한 사명을 이제 안긴 건데요. 그러니까 딴 거 다 안 하셔도 그냥 재보선, 대선, 승리만 이끌어내셔도 정말 만세의 그 이름이 남을 당대표가 되실 겁니다. 예. 만세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도 저도 이제 나이가 연식이 제법 됐잖아요. 제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그런 정도로 저를 이렇게 키워준 당에 대한 마지막 그냥 기회를 하고 싶죠. 이게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우리 김부겸 후보님 뭔가 한 방을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재보선 또 다음 대선의 필승 전략 이걸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저는 내년 4월 재보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까 그건 뭐 다 알아요. 알죠.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우리 후보자들이 우리들의 당헌을 어긴 것, 소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안 낸다라는 이 당헌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바꿔야죠. 예, 바꿔야 되는데 그 부담을 우리 후보자들이 져서는 본선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부 지방에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그러면 후보를 내야죠. 그럼 우리 당원은 못 내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대표가 책임져야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여론으로부터의 질타 또 돌파매를 맞는 거는 그건 당대표가 맡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당대표는 뭐예요? 그 다음 자기 정치적인 꿈이나 야심이 없어야지 그런 굳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은 본선에 갔을 때 그런 어떤 질타로부터 좀 자유롭고 자기가 가진 비전 나는 뭐 서울시를 어떻게 하겠다 부산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당대표의 일차적 책임입니다. 네네네. 그렇고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불과 11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대선 경선 관리도 중요하죠. 우리 당에 여러 지금 뭐 참 기라성 같은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낙연 뭐 이재명 또 뭐 김두관 또
김경수, 또 지금 현재 정부에 계셔서 조심스럽지만 또 정세균 이런 분들 또 새로운 유시민 뭐 조국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온다고 할 때 네. 이분들끼리 경선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네. 모두 다 하다가 나 이렇게 저 불공평해서 나 안 해라고 삐져져 나가는 순간 이건 또 엄청난 당에 충격을 준단 말이죠. 그걸 관리를 해내야 되는데 네. 어차피 그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옆에 우리 박진현 선생이 제 지금 저희 보정인입니다만은 제가 또 당에서 그런 역할을 제일 잘하는 건 김부겸이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자, 그걸 하고 난 뒤에 네. 결국 대선에 이겨야 될 텐데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이길 거야 이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 우리 당에게 제일 취약지구 특히 우리 당에 거의 적대하다시피 한 그 지역과 그 민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일부는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부산, 경상, 울산까지 예, 포함해서 지금 과거에 여기서 큰 표차로 우리가 지고는 대선을 못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둘이 대결했을 때 정말 팽팽했죠.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가 무려 1470만 표라는 어마어마한 표를 따고도 100만 표 차로 지게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는 냉정한 정치 공학이거든요. 네.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보다도 우리 취약지구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에서 지금보다 10%를 더 올리겠다. 저는 그걸 담당하고는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맨 건 아니고요.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영남에서 힘들게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예. 아니 바로 제가 그걸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제가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역할 제가 하면 뭐 정치인 김부겸 가장 그래도 밥값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김부겸이 대구에 처음 출마한 게 몇 년도셨죠? 2012년도죠.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 흘렀네요. 그동안 이제 2011년 가을에 갔으니까 뭐 이제 9년 흘렀다고 봐야죠.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그럼 좀 올랐나요? 그 사이에? 조금씩 올랐죠. 2011년에 비해서 2020년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조금씩밖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요. 네. 우리 후보들이 딴 지지율은 분명히 지난번보다 제법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도 이제 그때는 또 후보를 못 냈으니까 예, 이번에 제대로 후보를 다 낸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정도인가요? 그럼요. 아유, 네, 저 2012년 대선 때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조직이 없어가지고 민주당이 2014년에 제가 대구시장 출마를 했을 때 네. 우리 구청장 군수 8분 중에 후보 딱 한 분 내었고요. 그렇죠. 예. 대구 시의원 후보가 다 합쳐서 하나도 없었던가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은 대구시에도 시의원들 있잖아요. 시의원이 지금 30분 중에 5분이죠. 이진년 구의원이 한 포함해서. 60명 가까이 되고. 지금 기초의원들이 한 50명 되고. 네. 그러면 어쨌거나 보병들이 좀 생긴 거네요. 그럼요. 보병들이. 동네 선거에서 보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보병이 중요하지. 후보가 딱 내렸을 때 구의원이 딱 잡고 이 동네 한 바퀴 혐오에 돌고. 악수 한번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게 없어서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대구도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네요.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걸 결정적인 어떤 우리들의 이 말하자면 뭐 플랫폼이랄까 이걸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한 10% 더 올려놓으면 뭐 지금 거론되는 어떤 후보들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 후보들이 김부겸이 당대표가 돼서 대구 경북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대구, 것이 경북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해서 영남 지역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대선에서는 그 이상은 왜냐하면 그 이상은 우리 당을 지켜보는 분들이 약간 뭐 실망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선 구도는 결국은 팽팽한 1대1이고 가치 대 가치 대결 아닌가요? 네. 그랬을 때는 아까 그런 어떤 위험 요인만 우리가 좀 줄여놓으면 저는 뭐 대선을 해볼 만하다. 아니 뭐 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네. 믿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데라고 믿었는데 저는 어쨌든 대구에서 떨어지는 선거도 늘 40%는 땄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우리 당 평균보다는 내가 한 15%더 딴 거니까. 뭐 당선될 때는 한 60%가 넘었고. 그래서 그만큼 제 나름대로 어떤 호소할 수 있는 포인트랄까 뭐 그런 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